안녕하세요. 등촌이동 신진호입니다. 오늘은 등촌이동 복합사업 가이드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사업 사행시를 지어보았는데요. 복잡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되죠. 사업성 잘 나오는 우리 동네 업 시켜봅시다. Yes, I think I like it. 이렇게 복합사업 4가지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맘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익공유형 주택은 보통의 일반 분양 가격에 비해서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모자란 돈에 대해서 LH가 그 분담금을 내줍니다. 공짜로 분담금을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시세가 상승했을 때 그 오른 시세를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시세 차익이 4억이 났다라면은 이익공유형 분양가 2억 중에 1억을 내시고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1억을 가져가는 것이고 LH가 또 1억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공유형 주택은 10년 동안 1회에 한해서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추후에 이렇게 100% 지분을 소유하려고 한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있으신 소유주분들께서는 굳이 이익공유형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조합이 돈 받아서 비리 생기는 것 아닌가요? 복합사업은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대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요. 주민협의체에서 시공사 브랜드 선정 같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복합사업은 공공 LHSH가 시행을 하고 주민협의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민간에서 설계와 시공을 합니다. 따라서 민간 시공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공공이 시행자 역할을 하면서 사업의 리스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아닌 주민협의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신속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질문. 실현 가능한가요? 옛날에도 안 됐어요. 사실 등촌이동은 과거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황을 본다라면은 8월에 진행이 된 지자체 선도사업 신청과 주민공모 신청 지역 중에서 주민동의율 전국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보도자료에 강서구 F지역으로 실렸는데요. 등촌이동이 전국 1등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No. 옛날에 안 됐다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등촌이동의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75%,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0% 이상의 동의율을 위해서 주민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주택은 신축 빌라 지으면 더 이익 아닌가요? 저도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는데요.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축을 짓는 시행업을 하는 전문인인 주민분의 도움을 얻어서 개괄적인 사업성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복합사업으로 1+1을 받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격은 84제곱미터가 9억 6천, 5구제곱미터가 7억으로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의 70에서 80% 정도로 분양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져요. 어제 있었던 증산 4구역의 사업 설명회를 참고한다라면은 84제곱미터가 6억 2천에 책정이 되었고 5구제곱미터가 4억 9천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이런 분양가로 분양을 받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 동네 신축 아파트 가격을 살펴본다라면은 84제곱미터가 14억 5천이고 59제곱미터가 13억 3천이기 때문에 1+1으로 84제곱미터와 5구제곱미터를 각각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13억에서 16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신축 빌라를 지었을 때 추정 수익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1억에서 2억, 3억 정도까지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건축비
가 상당히 오른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의 비용이 이 땅 가격입니다. 25억짜리 땅이기 때문에 빌라를 3억 3천에 팔아서 42억에 매출을 올리더라도 기존 토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죠. 물론 토지 가격을 25억이 아니라 10억에 사셨다면은 기본적으로 15억 시세 차익을 먼저 확보한 상황에서 2억 3천을 추가로 수익을 얻는다라면은 17억 3천의 수익을 얻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이 복합사업의 경우에서도 복합사업으로 인한 순수한 시세 차익에서 이분이 보셨던 시세 차익 15억을 더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약 30억 정도까지도 시세 차익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빌라를 신축으로 짓는 것만으로는 사업 수지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 질문은 신축 아파트 관리비가 비싸지 않냐는 질문인데요. 등촌이동 복합사업은 탄소중립 마을로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을 이용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설계를 한다라면은 공동전기료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전기세도 굉장히 전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사례를 본다라면은 힐스테이트 레이커 송도 1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벽면에 부착을 했는데요. 공동주택의 이런 벽면 빈 공간과 옥상 공간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시공을 할 경우 공동 전기세는 거의 나가지 않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빌라에서의 난방비보다 더 적은 난방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 고정적인 어떤 지출비에 있어서는 신축 아파트라고 과연 더 비쌀 것인가, 오히려 세대수가 많고 제로 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지어진다라면은 관리비가 생각보다 저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 질문은 재개발되면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나오냐는 질문인데요. 일단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우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평형이 설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고요. 감정평가 총액이 높은 분들부터 우선권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증산 4구역을 살펴본다라면은 사실 84제곱미터가 좀 적게 나왔고 59와 74가 더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LH 측과 증산 4구역 주민협의체 분들이 논의 중으로 84를 더 많이 지금 설계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오늘자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분양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9제곱미터 4억 9천 그리고 84제곱미터 6억 2천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었고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분양 가격도 약간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7번째 질문은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한 가구의 분양 가격보다 이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커야만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평수의 아파트 분양가가 3억이라면은 이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3억 이상이어야만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8번째 질문은 다주택자인데 취득세가 걱정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보통의 취득세에 비해서는 복합사업의 취득세는 1에서 3%로 굉장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9번째 질문, 새 아파트 입주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기존에 소유하시던 그 건물을 선납을 하시고 새 아파트를 받는 입주권 계약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다시 되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환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추후에 새 아파트를 매도하는 그 시점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면제 기준이 있죠. 서울은 투기지역이라서 2년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면제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를 하셔서 2년 실거주를 하시는 경우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입주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 양도세가 이연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0번째 질문은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1+1 두 채가 나오나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채가 나옵니다. 단지 소유주택의 총 연면적이 받으려는 아파트 두 채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혹은 소유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이 아파트 두 채의 총 분양 가격보다 커야 합니다. 11번째 질문은 상가 소유주인데 현재 면적만큼의 상가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0일 LH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상가가 큰 경우에는 호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 채를 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상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상가 가지고 있는 그 상가의 평가 금액, 그 금액 내에서 여러 호수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규모의 상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그 상가의 어떤 규모에 준하는 신축 상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되죠? 라는 파트입니다. 질문은 입주권 자격인데요.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날 다음 날부터의 명의 변동은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묶인 것이죠. 이혼과 상속의 경우는 예외 적용합니다. 이렇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입주권 부여의 기준을 본다면 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면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요. 토지로 도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인데 기존의 도정법에는 90제곱미터였어요. 그래서 추후에 서울시 조례, 공공주택 특별법 시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밖에도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이 이 다가구를 소유한 경우에 설계와 건축 단계부터 가구가 분리되어 있다 라고 한다라면 그 분리되어 있는 숫자만큼 현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한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1+1 기준은 연면적이 1+1 새 아파트보다 크거나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이 그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를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상가의 경우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급하는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한 가구의 분양 가격보다 큰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되는 경우에만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돈이 없는 경우에 돈을 LH가 대주는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 같은 경우는 당시에 무주택이나 등촌이동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서 입주권이 있습니다. 13번째 질문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세요. 최근에 감정평가 트렌드를 이 법령을 근거해서 찾아본다라면은 감정평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실거래 가격, 시장 가치, 그리고 기존의 사례와 비교하여서 비율대로 금액을 추산하는 실거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LH 추천한 업체, 지자체 추천한 업체, 주민협의체 추천한 업체, 총 3개의 업체의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을 내서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 누가 추천을 했던 간에 이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그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관건은 입주권 자격이 6월 29일 이후로 이렇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6월 29일 이후로 이렇게 우리는 가격이 묶여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올랐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고요. 14번째 질문은 동의를 늦게 해줘야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냐는 질문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 업체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 동의서 제출의 시기가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15번째 질문,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개개인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소유주택의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담금의 액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주택의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어플 디스코나
또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들어가 보시면은 세대수가 여러 개인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작은 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1, 2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는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빌라들을 비교를 해서 저쪽이 조금 넓다라면은 그 넓이 비율을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제 증산 4구역의 설명회를 본다라면은 5구는 4억 9천, 8사는 6억 2천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격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70에서 90%로 소유주들의 분양가격을 추산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증산 4구역의 분양가격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6번째로 내몰림 없는 도시정비로서 이익공유 주택이 있는데요. 일단 이익공유형은요,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LH가 지분을 가져가고요. 그 최초 지분대로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익공유형은 애초에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그래프로 살펴보신다라면은 일반 분양가가 4억이라면은 이익공유형 분양가는 절반 가격인 2억 정도로도 가능하고요. 가진 자산의 금액이 1억이라면은 1억의 분담금이 없다라면 그 금액을 LH가 대신 내주는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이익공유형을 선택하지 않은 조합원분들은 4억의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하면 이익공유형을 선택해서 1억만을 이렇게 돈을 투입하신 분이라면은 시세 차익은 1억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LH도 1억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라서 이름이 이익공유형으로 붙여졌어요. 나중에라도 돈이 생겨서 이거를 100% 다 내 걸로 하고 싶다라면은 10년 안에 한 번 기회가 오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금액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매입을 하는 게 훨씬 더 금액이 적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익공유형을 선택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세 차익부터 부담해야 되는 100% 지분 확보를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초기 시점이 최초 분양 시점이 가장 적기 때문에 굳이 이익공유형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분적립형 주택은 이익공유형과 다르게 월세가 있습니다. 대신 인근 시세의 80%로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대출 이자를 산정할 때도 이렇게 정기 예금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을 하고요. 이 경우는 제3자에게 주택 매각이 가능하고 이익공유형은 LH나 SH에게만 매각이 가능했고요. 처음에는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지분을 늘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름이 지분적립형 주택입니다.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전체 분양주택의 10에서 20%로 한정되어 있고요.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익공유형을 10%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도 10%로 넣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40%는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 토지 소유자 분양으로 넣었습니다. 17번째 질문, 상가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 세입자 같은 경우는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분양을 받아가고 남은 자녀분에 대해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보상과 임시영업시설 조성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으실 분이 아니라면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내몰림의 위험이 적은 공공임대 상가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18번째로 주택 세입자는 일단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가 주어지는데요. 월 평균 가계 지출비, 사람 수에 따라서 이 월 평균 가계 지출비가 다르고요. 총 4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 이전비 지급이 되고, 주택 세입자 같은 경우는 상가 세입자와 다르게 분양권이 주어지진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그 해당 지역에서 거주 기간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가구 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공임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9번째 질문은 소유주도 이주비가 나오냐는 질문인데요. 네, 당연히 소유주도 등촌 이동에 실거주를 하신다면은 이주비가 나오고요. 이는 아까 말씀드린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2개월분을 줍니다.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 같은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하고, 이는 허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월세 수입 의존 고령자들은 이렇게 리츠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리츠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 전후로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경영 상가주와 공장주에 대해서는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시설의 비율이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와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되죠.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사업성 잘 나오는 우리 동네와 업시켜 봅시다. 두 파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송부동산 이 CU 편의점 옆에 있는 미송부동산으로 오셔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고 평일 4시부터 8시에 두보연립 정문 사무실에 오셔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